10주차 3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성을 설명하는 사회심리 이론 두 번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심리 이론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사회심리 이론은 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은 개인의 그 욕구 충족이 사회적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즉, 생물적 본능보다는 어떤 사회적 변수가 개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변수라는 관점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무의식보다는 의식적 동기가 중요하다. 앞에 프로이드의 그 무의식적 관점과는 상반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 아이 간 적응 및 상호관계에서 어떤 갈등 불안을 겪게 되고 이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학습 결과로 개성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의식적인 부분에서 의식 영역에서 이 사회적 변수가 개성의 형성을 미치는데 그 사회적으로 갈등과 불안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개성이 형성된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그 무의식적 관점과 이 사회심리 이론의 의식적 관점은 상호 보완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능, 공격, 고립 중 하나를 선택한다. 뭐 이거는 한번 연상을 할 수가 있겠죠. 타인과의 어떤 같이 협업을 하는 거죠. 수능을 하는 거죠. 컴플라이언스. 타인과의 사랑 친밀감을 높여 그런 갈등 불안을 해소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남들이 쓰는 것을 나도 같이 쓰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떤 남들하고 어떻게 보면 친밀감을 높여서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하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누, 구치, 제거제, 향수 이런 것들을 남들도 쓰니까 나도 같이 쓴다.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반대입니다. 이거는 반대는 아니고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쳐서 존경, 인정 같은 나발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 욕구 단계설에 보면 사회적 욕구에 해당이 되고 남들에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그런 그죠? 그걸 여기서는 공격, 어그레시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남의 그 영역에 공격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불안감을 해소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 예시를 보면 맥주, 면도 거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겁니다. 내가 이런 어떤 맥주나 이런 거를 마심으로 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다. 이런 관점으로 광고를 할 때 이런 맥주에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면도, 거품 이런 거는 굉장히 남성적인 부분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초적인 것을 어떻게 어필을 해서 이제 인정 욕구를 받는 건데 어쨌든 이게 예시가 조금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회심리 이론 관점에서 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외부와의 그 상호 관계를 통해서 그걸 갈등과 불안이 있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개성에 영향을 미친다. 개성에 영향을 미친다. 개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는 게 첫 번째는 남들이 쓰는 그런 걸 같이 쓴다 해서 순응하는 게 있고, 하나는 어, 남들과 차별화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남들과 다른 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예 그런 어떤 상호 관계를 끊어버리고 고립, 디태치먼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개성이 형성되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활발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서로가 수능과 어떤 공격을 통해서 개성이 형성될 때 사회적이 되는데, 아예 그런 노력을 하기 싫어하는 성향의 고립으로 가면 나중에 가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개성을 형성하는 이론을 보니까 자아 개념 이론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자아 이미지를 형성을 통해서 개성이 생긴다는 건데요.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자아 이미지와 일치하는 그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적으로는 그 사람에 맞는 어떤 상품적 브랜드를 제시를 하면은 그게 팔린다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되고요. 광고 모델이 자아 이미지와 관련성이 높다면은 그 광고 제품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겠죠.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아 개념 이론은 말 그대로 자아 이미지를 자신이 생각하고 그려내고요. 그게 개성으로 또 구체화된다. 그 자아 개념 이론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특성 이론은 네 번째, 개성을 해석하는 네 번째 이론입니다. 특성이라는 것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고 일관성이 있으며 반응의, 즉 행동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개성은 이 특성들의 집합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개인별로 이 특성의 차이가 개성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특성을 통해서 외부의 그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 일관적이다. 즉, 일관성과 규칙성, 지속성이 있는 반응을 나타내도록 결정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 개성은 결국은 그 특성에 의해서 이렇게 일관성 있게 행동 반응을 나타내도록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비슷한 특성을 가진 집단끼리 군집화함으로써 시장 세분화 및 제품 개발의 활용이 가능하다. 즉, 이 개성을 결정한 요인이 특성이고, 이 특성에 따라서 외부의 그 환경에 영향을 적게 받고 어떤 특정 자극에 대해서 일관적이며 일관성과 규칙성, 지속성이 있게 반응을 하도록 하는 건 이 특성 때문에 그렇다. 그게 이 특성 이론입니다. 그리고 그 특성들끼리 같은 집단끼리 이렇게 묶는 것을 우리는 시장 세분화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라이프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사이클이 아닙니다.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보니까 이 개인적 요인에서 이 라이프 스타일이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렇게 보는데요. 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은 정의를 보면 개인의 그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반영한 생활의 표현 방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적 요인이 뭐냐? 아까 배운 개성도 있고, 그죠? 거기다가 자질, 그 다음에 가치관, 동기, 이런 것들이 내적 요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외적 요인은 인구 통계학적 요소로서 나이, 성별, 교육 수준, 소득, 계층, 이런 것들이 외적 요인인데, 이렇게 자질, 개성, 가치관, 동기나 인구 통계학적인 요소들을 반영한 생활의 표현 방식을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효과적인 시장 세분을 위한 변수로 쓴다. 아까 개성에서도 특성이 어떻게 보면 시장 세분화의 변수로 쓴다고 했는데, 즉 라이프 스타일에서의 그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반영한 생활의 이 표현 방식, 이것도 시장 세분화의 하나의 변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개성하고 라이프 스타일하고 어떻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간섭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개성이 소비자의 그 구매 의사 결정에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라이프 스타일도 여기 영향을 미치는데, 이 개성을 표현한 생활 표현 양식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라이프 스타일은 또 이 개성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죠?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다중 공성성이 있는 거죠. 예. 그 서로 간섭이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성을 반영한 생활의 표현 방식이다. 거기다가 개성 외에도 자질, 가치관, 동기, 이런 것들이 있다. 예.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인 게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시장 세분화를 위한 라이프 스타일도 하나의 그 변수가 된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라이프 스타일의 내적 요인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이 자질, 그 다음에 자질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DNA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개성은 외부 자극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반응하는, 행동하도록 하는 그것을 우리는 개인의 성격을 우리는 개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가치관은 뭐죠? 이게 가치관이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 태도 있죠. 이 태도의 또 다른 표현이 가치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그 다음에 동기는 어떤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목적, 해야 되는 이유, 목적이 이끄는 삶 할 때 그 목적인 거죠. 그래서 목적은 어떻게 보면 미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미션이나 아니면 비전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태어날 때 이거 원래 가지고 있는 거, 이걸 DNA라고 하고,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개성도 외부 자극에서 일관적 반응을 하도록 한 개인의 성격, 이것도 DNA에 가까운 타고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루즈한 게, 내가 이제 생활하면서 그 삶에 있어 가지고 가치관이 변하지 않습니까? 태도가 학습에 의해서 변화된 게 태도 변화가 학습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학습에 의해서 이 가치관이 이제 후천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가치관과 또 함께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동기죠. 어떻습니까? 내적 요인이 자질, 개성, 가치관, 동기. 이거는 자질은 태어날 때부터,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느슨한 게 개성이고, 그 다음에 가치관, 동기. 이걸 좀 외울 것 같으면 연상법이 입에 그냥 붙게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자계가동, 이게 내적 요인이고, 외적 요인은 인구 통계학적 요소. 이거는 뭐 나이, 성별, 교육 수준, 소득, 계층 이렇게 이거는 뭐 유추가 가능하니까 거기에 반영한 생활의 표현 방식이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일단 하시고 이걸 계속 반복 리허설을 하다 보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라이프 스타일이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한번 보니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제가 개성에서도 특성 이론이 세그멘테이션의 어떤 소비자 세분화시킬 때 하나의 변수로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 세그멘테이션 분류 기준은 앞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것을 한번 다시 소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구 통계학적인 거, 그 다음에 심리적인 거, 그 다음에 행동적인 거, 그 다음 외부 환경 상황 변수로서 지리적인 거, 접근적 변수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개성이라지 라이프 스타일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심리적 변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아까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은 개성과, 그죠? 내적 변수로서 개성과, 그 다음에 외적 변수로서 인구 통계학적인 걸 반영한 생활의 양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라이프 스타일인데, 이거는 사실은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반영한 생활의 양식,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오늘 배운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니고 앞에서 배웠던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 행동의 개인적 영향 요인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라이프 스타일의 연구의 특징. 라이프 스타일을 연구한다는 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그 생활자의 관점에서 한번 관찰을 하는,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즉, 마케팅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동수단으로서 기능적 속성에 집중하지만 생활자 관점에서는 자동차를 구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편리한 이익, 편익으로서 삶의 변화 또는 상징성을 강조한다. 즉, 이 관점이 라이프 스타일, 말 그대로 생활자의 관점에서 마케팅을 마케팅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시적 연구, 즉 눈에 보이도록 만든다고 했는데요. 내적 요인 같은 경우에 이거를 반영한 생활의 스타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생활 스타일을 보면 아까 태어날 때 그 DNA라든지 개인적 성격이라든지 태도에 의한 가치관이라든지 목적, 목표에 따른 동기 같은 것들을 유추해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이프 스타일은 외적으로 표현이 되므로 가시적 연구가 된다. 즉 내적 요인에 대해서 가시적 연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그런 뜻이고, 또 아까 라이프 스타일은 개별 소비자보다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로 시장 세분화의 기준이 됨. 앞에서
보셨죠? 내적 요인으로서 해서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죠? 인구 통계학적인 거 있고 내적 요인. 그 내적 요인에서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개성과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면 연구. 이것도 뭐 같은 말입니다. 그죠? 내적 요인에 의한 가시적인 뿐만 아니라 내적 요인에 의한 비가시적인 부분을 포함한다. 그래서 그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그 사람의 자질, 개성, 가치관, 동기를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라이프 스타일을 연구 논문에서는 어떻게 변수를 정의하냐면 AIO 변수로 세분화를 해서 정의를 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란 독립 변수로 요인 변수로서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그 라이프 스타일을 정의하는 게 이 세 가지 행동이라는 변수와 관심이라는 변수와 의견이라는 변수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AIO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앞자만 떠가지고 AIO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어로 하면 행관의라고 하는데 행관의로 기억하는 것보다는 AIO로 보통 이야기를 하면 Activities, Interest, Opinion 이렇게 하면 기억하기 좋죠.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을 정의를 하면 행동적 관점에서는 소비자의 생활 및 소비 방식으로 정의를 하고요. 이게 조작적 정의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그 논문을 쓰게 되면 연구 모형에서 이 행동, 관심, 의견이라는 걸로 이야기가 나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관심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 사건, 주제에 대해서 개인의 관심을 부여하는 정도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정의입니다. 관심을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 어떤 대상, 사건, 주제에 대해서 개인의 관심을 부여하는 정도 이렇게 조작적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견이란 이건 조작적 정의를 이 연구 논문들을 다 찾아보니까 거기서 공통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하냐 주위 환경이나 특정 대상에 대해 개인의 반응 및 접근 방법 이렇게 조작적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은 연구 논문과 같이 학문적인 영역에서는 AIO 즉 세 가지 변수로서 라이프 스타일을 정의를 하는데 행동은 조작적 정의가 액티비티가 소비자의 생활 및 소비 방식 그리고 인트러스트는 관심인데 어떤 대상, 사건, 주제에 대해서 개인의 관심을 부여하는 정도 오피니언, 의견은 주위 환경이나 특정 대상에 대해 개인의 반응 및 접근 방법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 중에 이 가치라는 게 하나 더 추가를 제가 해봤습니다. 이 가치가 뭐냐? 이걸 정의하면 구매 전 대안평가에서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기준, 이거를 가치라고 하는데 구매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입니다. 이 구매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이 가치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같으면 비슷한 행동 양식을 보이므로 행동 예측의 지표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내적 요인, 라이프 스타일의 내적 요인에서 가치관이 나왔죠. 그 가치관이라는 것은 태도와 비슷하다고 했죠. 그 학습에 의해서 생성된 태도, 그거와 조금 비슷한 근데 그 관점, 그건데 그게 이제 판단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개성은 외향적인 표현인데 반해서 가치는 내향적 표현이다. 요 개성에 대해서 개성은 바깥으로 표해지는 개인의 특성이라면 내부적 개인의 특성은 가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내적 긴 표현 방법이다. 관점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태도, 그 다음에 요 관점, 가치, 관점에 의한 가치,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하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은 철학적일 수가 있는데, 가치는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인데, 이게 개성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개성과 차이는, 개성은 외향적인 표현이라면 가치는 내향적 표현이다. 그죠? 당신의 가치관이 뭡니까? 그죠? 그리고 이런 거는 내가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그게 판단 기준인데, 즉, 내가 판단하는 그 기준이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기준이겠죠. 그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가치의 그 측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치의 측정 방법에는 크게 문화 추론법, 그 다음에 로키츠의 가치조사법, 그 다음에 스탠포드 연구소에서 개발한 발스법이 있습니다. 문화 추론법은 개인이 속한 문화를 분석해서 그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로키츠의 가치조사법은 수단적 가치와 그 다음에 궁극적인 가치로 구분해서요. 수단과 목적 사슬로 연계해서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면 니주랄 산프의 그 속성은 비듬 제거인데, 궁극적인 목적은 혜택은 청결함을 목적으로 하고요. 이때 그 가치는 자존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듬 제거와 청결함, 요 두 가지를 연결해서 거기에 대한 가치를 도출하는 방법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발스법은 Value and Lifestyle이라는 이제 척도를 쓰는데, 이건 말 그대로 그 가치를 가진 집단을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분류에 의해서 그 가치 집단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로키츠의 그 가치조사 방법은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로키치 밸류 설베이, 이 추상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인간의 그 가치 체계를 측정하는데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아래에서 보다시피 18개 항목으로 해서 수단적 가치하고 최종적 가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거기 18개 항목에 대해서 수단적 가치가 최종적 가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선호하는 행동 양식을 의미하는데, 이게 양쪽이 수단적 가치와 최종적 가치가 궁극적 가치라고도 하는데, 이게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음을 소비자들이 느끼지 못한다면 그 제품을 수정해야 된다는 게 요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수단적 가치를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야심적이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야심적인 것은 편안한 생활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넓다, 브로드 마인디드하다. 이거는 궁극적인 가치는 재미있는 생활을 의미하고요. 수단적으로 보면 유능하다, 이런 가치를 추구한 사람을 보니까 그 가치관은 뭐냐면 성취감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명랑하고 즐겁다는 것은 평화로운 세계를 가치관으로 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다 한 18개가 수단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뭐 이렇게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최종적 가치를 추구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 로키츠의 가치 조사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탠포드 연구소에서 한 그 발스에서 이제 진화한 발스1을 한번 보면, 이 발스1은 크게 메슬로우 욕구 단계설을 기초해서 집단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외부 지향적 소비 집단, 그리고 내부 지향적 소비 집단과 욕구 지향적 소비 집단, 이렇게 세 가지 집단으로 구분해서 그 집단의 특징이 추구하는 가치를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으로 구분을 하면 그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으로 보니까 68% 비율이 이제 중산층 이상의 특징을 가지는 인구 통계학적 특징을 가지는데요. 이 사람들을 보니까 그 가치관이 특징이 외부 지향적 소비 집단이다. 즉 외부적인 영향에 따라 라이프 스타일이 결정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소비자 집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즉 그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삶이 보여지는 가시적이고 실체적이며 물질적인 가치를 두는 집단, 이런 가치를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68%는 좋은 집, 좋은 차, 뭐 좋은 옷을 입는 이유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초점을 맞춰서 그런 물질적인 가치에 초점을 두는 집단이더라. 그래서 그런 집단을 우리는 외부 지향적 소비 집단이라고 하고, 그 사람들의 가치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가치 측정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내부 소비 지향적 소비 집단인데, 인구 통계적으로 21%는 주로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관이 강한데, 이 사람들의 인구 통계학적인 특징이 21% 주관이 강하고 전문적인 종사에 하는 인구 통계학적을 가지는데, 이 사람들 내부 소비 지향적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죠. 그게 뭐냐면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서 동기부여를 합니다. 외부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의 생각이 중요하고 독립적이고 자기 신뢰적 및 혁신적인 가치를 두는 집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뭐 차에 별로 욕심이 없습니다. 또 옷에도 별로 욕심이 없습니다. 단지 지식에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알아가는 거에 굉장히 가치를 많이 두고요. 그리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별로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남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저는 제 가치관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보면 주로 교수 집단이 좀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교수 임용을 할 때 그 총장님이 그러셨어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 오신 교수님들은 이상한 사람과 아주 이상한 사람 두 가지 부류밖에 없더라. 이상한 사람은 말 그대로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독립적이며 자기 신뢰적이고 혁신적이라서 여기 있는 교수님들이 다른 데 가서 돈을 벌어도 그만큼 노력을 했으면 더 벌 텐데, 그런 가치보다는 그냥 이 학교의 목적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기 때문에 여기 온 거고,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주 이상한 사람은 사이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상한 사람만 되지 말고 그냥 이상한 사람인 거는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여담이지만 그래서 이런 내부 지향적 소비 집단은 말 그대로 자기의 생각을 중심으로 가치관을 두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구 통계학적으로 한 11%는 대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가난하고 교육 수준이 낮은 그런 통계적 특징을 가진데, 이분들의 특징을 보면 욕구 지향적이더라 이거죠. 그리고 굉장히 직관에 의존해서 판단하고, 그 가치관이라는 게 가난하지만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거를 하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더라. 재밌죠? 그래서 발수원이라는 것은 외부지향적, 내부지향적, 욕구지향적 이렇게 세 가지로 집단을 나누는데, 그게 인구 통계학적인 이렇게 분류하고 맞물려서 어떤 가치관을 판단하는 그런 측정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수2는 이 발수1에서 너무 그 인구 통계학적이고, 그 다음에 메슬로우 욕구 단계 위계설에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완한 게 발수2인데, 발수2는 이 세계관을 세 가지 관점, 이 세계관이 그러니까 가치관이죠. 원칙 지향형, 지위 지향형, 행동 지향형 이런 가치 체계로 해서 세 가지로 이것도 발수 뭔가 같이 외적, 내적 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그 욕구 지향형 이런 거를 다시 다르게 원칙 지향형, 지위 지향형, 행동 지향형 이렇게 이제 구분을 따로 하고요. 그리고 자원을 이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그 보유 자원에 따라서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즉 8개의 인구 통계학적인 아닌 또 다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8개로 어떻게 보면 나눈 겁니다. 인구 통계학적으로 앞에서 발수원은 3개로 나누고 3개의 가치 집단으로 나누었다면, 여기서는 인구 통계학적인 게 아니고 어떤 유형으로 해서 8개로 나누고요. 그 유형을 나눈 게 충족자, 신뢰자, 실현자, 성취자, 경험자, 자급자, 분투가, 노력가 이렇게 8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그리고 가치관을 원칙지향형, 지위지향형, 행동지향형으로 해서 이 표로 해서 이렇게 매트리스적으로 표현한 게 발수2입니다. 그래서 충족자를 보면 전문가, 사회변화 수용, 가정을 중시, 여행을 즐긴 이런 부류를 충족자라고 하나의 그 분류를 했고 세그멘테이션을 했고, 그 다음에 신뢰자는 그 규범을 존중하고 보수적인 사람, 그 다음에 실현자는 자아 존중 성향이 강하고 변화에 적극적이다. 예. 그 다음에 성취자는 일 중시하고 보수적이고 성공과 시행, 이거 외적 지향형하고 비슷하죠. 실현자는 내적 지향형하고 비슷하고, 그 다음 경험자는 젊은 계층, 왕성한 육체적 활동, 사회봉사, 신제품 소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경험자는 젊은 계층, 왕성한 육체적 활동, 사회봉사, 신제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급자는 실리 추구하고 가족, 일, 육체적 여가 중시 활동, 여가 활동 중시와 분투가는 높은 브랜드 충성도, 안전에 관심이 많고, 노력가는 성취자의 모방을 추구, 제품 스타일 중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매트릭스 상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에 따라서 이런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 부류의 특징이 그 가치관을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원칙 지향형은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일어난 사건, 타인의 인정보다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구매 선택을 하고,
지위지향형은 타인이 인정할 때까지 이게 외적 지향형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자신의 행동지향력은 자신의 활동, 다양성, 위험 추구 등의 욕구에 기초해서 구매를 결정한다. 그래서 발수2는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걸 어떻게 외울까요? 이 외우는 게 원, 지, 행. 그 다음에 자문은 충신, 실성, 경자, 분노. 이렇게 외우는데, 자, 충신이었던 사람이, 충신이었던 경자가 실성하고 분노하다. 어때요? 괜찮죠? 이렇게 외웁시다. 충신이었던 경자가 실성하고 분노하다. 어디서? 원지행에서. 예, 이렇게 외웁시다. 이제 아이발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발스는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10가지로 분류를 해서 10가지 형으로 분류를 해서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10가지가 현실 만족형, 정보 추구형, 매니아형, 나홀로 개척형, 참여 지향형, 자아성숙 지향형, 반신반의형, 사교 지향형, 실용적 활용형, 오락문화 추구형. 이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현실 만족형 같은 경우는 이분들은 인터넷 기술을 이미 습득해서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으로 이분들의 가치관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 분류를 가지고 가치를 도출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10가지로 나눈다 정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발스는 특징이 인터넷 사용자를 10가지로 분류한다. 그리고 이 10가지를 어떻게 외울까? 외우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으면 아이발스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약술하시오, 이 정도 10점 문제 정도로 나오고요. 그래서 인터넷 사용자를 10가지로 분류해서 그들의 그 가치 체계를 측정한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